자, 지난 시간에 그 인체 방어작용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다뤄줬었지. 그때 이제 개념 정리 반드시 꼭 잘 하라 그랬어. 1차 방어작용, 그 다음 2차 방어작용, 그 다음 1차 방어작용과 2차 방어작용과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게 있었지. 1차 방어작용, 선천적 면역작용, 그 다음 비특이적 면역작용, 그 다음 2차 방어작용, 후천적 면역작용, 그 다음 특이적 면역작용. 됐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전반적인 틀 속에서 2차 방어작용 내에서 독성 T림프구에 의한 세포성 면역이 있었고, 그 다음 B림프구가 분화가 돼서 형질세포를 통한 항체를 뿌리는 과정을 통한 체액성 면역. 이때 체액성 면역을 항원이 1차 침입했냐, 2차 침입했냐, 3차 침입했냐, 4차 침입했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과정을 1차 면역, 2차 면역, 3차 면역, 4차 면역, 5차 면역 이런 식으로 이제 차수가 늘어나는 이제 그런 개념들이었지. 반드시 꼭 그 개념들 구분하는 거 잘해야 돼. 됐지? 자, 그 다음 내용이 이제 대식 세포로부터 이제 항원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되면 그 정보를 보조 T림프구, 그 다음 보조 T림프구가 B림프구와 독성 T림프구한테 정보를 주게 됨으로써 2차 방어 작용이 이제 유도가 되는 거지. 이제 그 흐름을 이제 훨씬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 됐지? 자, 현재 내 몸을 기준으로 해서 뭐 내 몸이 돼도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몸으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고, 됐지? 나는 내 몸이야. 자, 내 몸을 구성하는 내 몸의 정상 세포가 있고, 됐지? 자, 여기에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뭐들이 이제 병원체들이 이제 들어오지. 그러면 이러한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병원체를 내 몸에 있는 백혈구 중에서 무슨 세포가 대식 세포가 식세포 작용으로 애들을 처리하잖아. 그러면 이놈들이 실제 내 몸에 존재할 수 없는 세포나 또는 물질임을 확인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대식세포가 이러한 병원체들을 내 정상세포로부터 구분해서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원리가 뭔지 살펴볼게. 참고로 대식세포는 이것들의 전체 구조를 가지고 얘들이 내 거다, 내게 아니다 라고 이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은 생명체들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는 단백질이 있다고 그랬고, 그 단백질을 우리가 앞에서 항원이다 라고 이제 제시를 했었었죠. 그지? 됐지? 그럼 세균이나 우리 정상 세포들 같은 경우도 자신에게 각 세포들에게 고유한 특성이 이제 항원들을 전부 다 보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세균이 가지고 있는 항원, 주로 이제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종류이고, 그러면 내 정상 세포의 세포막에도 나름대로 뭐가 존재하고 있을 거란 얘기지. 항원이 존재하고 있을 거란 얘기지. 그래서 항원이라는 말은 각 세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면서 이걸 쉽게 풀어쓰게 되면 각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 됐지? 그럼 세균도 세균 나름대로의 뭐를 가지고 있다? 항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로, 내 세포도 마찬가지로 내 세포 나름대로의 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항원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항원에 대한 종류는 역시 무슨 질 종류라는 거? 단백질 종류라는 거. 그러면 1단원에서 다뤘듯이 단백질은 나름대로의 무슨 구조가 있다는 거? 그렇지? 입체 구조가 있다는 거 확인을 했고, 그럼 대식 세포는 말 그대로 항원에 대한 단백질의 무슨 구조를? 입체 구조들을 조사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원래 갖지 않는 입체 구조면 이놈은 내 거가 아니란 얘기니까 이놈은 뭐 할 대상이야? 제거해야 할 대상이란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내가 가진 항원 있잖아. 내가 가진 항원을 무슨 항원이라 하냐면 자기 항원이라고 그러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항원 외에 다른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항원들을 무슨 항원이라 표현하냐면 비자기 항원이라 표현을 해. 그래서 대식 세포는 말 그대로 뭘 구분을 해서 비자기 항원을 구분을 해가지고 제거 대상으로 삼는다는 얘기야. 되지? 그럼 바이러스 볼게. 그럼 바이러스는 겉껍질 자체가 뭐야? 겉껍질 자체가 단백질이잖아. 그럼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종류는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지. 그 종류 중에서 바이러스도 바이러스 나름대로의 항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무슨 질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단백질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바이러스만이 가지고 있는 역시 항원이 있을 것이고, 이 항원도 무슨 항원이라고 표현하면 돼? 비자기 항원이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됐지? 그럼 생명과학 원에서 얘기하는 비자기 항원이 나와. 생명과학 원에서 얘기하는 비자기 항원은 그냥 전부 다 뭘로 해석을 하냐면 항원으로 해석을 한다. 알았지? 그래서 문제상에서 항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무슨 항원이구나, 비자기 항원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된다고. 그치? 그 다음에 항원 같은 경우는 일종의 단백질이었고, 이 단백질 중에서 원래 내가 갖지 않는 단백질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무슨 단백질이다 라고 표현하냐면 이종 단백질이다 표현을 해. 종류가 다른 단백질이라는 얘기야. 그치? 예를 들면 뱀이 나름대로 독을 가지고 있잖아. 뱀독도 단백질이다. 그럼 뱀독이 내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뱀독은 내 몸속에서 말 그대로 뭘로 인식이 돼서 비장항원 또는 항원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대식세포와 같은 백혈구들이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는 얘기야. 알았지? 이런 식의 대식세포와 이와 같은 식으로 항원의 입체 구조를 조사를 해가지고 내게 아니구나. 그래서 무슨 작용으로? 식세포 작용으로 얘들을 뭐하기 시작을 해? 처리하기 시작을 한다고. 그치? 그 다음에 일단원과 연결을 시켜보게 되면 식세포 작용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자신의 세포 안으로 끌어당기는 거잖아. 그럼 이 안에 세포막에 감싸가지고 세균이 이렇게 뭐 한다는 얘기지?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백혈구가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 중에서 뭐들을 가지고 리소좀들을 가지고 얘들을 분해를 시키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대식세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이 대식세포가 림프구들에 의한 2차 방어작용 유도를 시켜야 되잖아. 그때 림프구 중에서 가장 먼저 출동해준 림프구라고 뭐라고 그랬니? 그렇지. 보조 T 림프구라고 그랬지. 그치? 그 다음 이 이후의 과정 설명하기 전에 내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가 많이 들어오잖아. 그럼 이놈들을 빠르게 제거해 나가기 위해서 대식세포도 나름대로 그 숫자를 구하겠니? 늘리겠지, 그지? 그래서 병원체가 많이 들어오는 만큼 뭐의 숫자도 많이 늘어난다는 거, 대식세포 숫자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 당연히 늘어나야만 하는 것이고,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보조 T림프가 등장을 하면, 대식세포는 보조 T림프구한테 뭐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된다 그랬어? 그렇지? 세균이 가지고 있는 항원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된다 그랬지? 항원에 대한 정보를 주는 방법을 볼게. 세균과 같은 병원체가 대식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리소좀을 가지고 이 세균을 분해시키기 시작을 하잖아. 이 세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 항원이 있단 말이지. 이 항원을 뜯어가지고 대식세포가 자신의 세포막에다가 이런 식으로 병원체 항원을 올려놓는다는 얘기야. 됐지? 이 과정을 대식세포가 뭘 노출시킨다고 표현하냐면 항원을 노출시킨다라고 표현을 해. 병원체에 대한. 됐지? 그 다음 현재 세균이 가지고 있는 이 항원에 대한 정보를 항원 A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대식세포는 뭐에 대한? 항원 A를 이런 식으로 노출을 시킨다는 얘기야. 됐지? 그럼 보조 T림프구가 뭐에 대한 정보를 딱 간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항원 A에 대한 정보를 딱 간다고. 그러면 보조 T림프구가 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움직이냐면 항원 A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됐지? 그 다음 이 보조 T림프구가 가진 항원 A에 대한 정보를 독성 T림프구나 B림프구한테 그 정보를 다시 알려줘야 되거든. 됐지? 보조 T림프구 한 종류가 하나가 내 온몸에 있는 독성과 B림프구한테 정보를 다 주기는 힘들잖아. 그래서 이 정보를 받자마자 이놈들이 뭐하기 시작을 해? 분열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항원 A 정보를 가진 보조 T림프구의 숫자를 뭐해? 늘려가지고 온몸으로 그냥 보내게 되지. 그래서 온몸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이 보조 T림프구가 누굴 만나게 돼? 독성 T림프구를 만나게 되지. 그럼 독성 T림프구한테 뭐에 대한 정보를 준단 말이지? 항원 A에 대한 정보를 준다고. 그러면 독성 T림프구도 이제 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항원 A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그치? 이때 독성 T림프구가 움직이줄 때 항원 A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 이놈들 역시 뭐하기 시작을 하냐면 분열하기 시작한다고. 분열하게 되면 독성 T림프구의 숫자가 뭐 할 거란 얘기야? 많이 늘어날 거란 얘기지. 그러면 이놈들의 역할이 내 몸에 있는 무슨 세포가 있었어? 정상 세포가 있었었지? 그러면 항원 A에 대한 정보를 가졌던 세균들한테 손상되거나 그 다음에 감염된 게 있어. 감염됐다는 얘기는 이 세포 안으로 병원체, 즉 세균이 들어왔단 말이야. 이 세균이 뭐에 대한 정보를? 항원 A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놈 아니야. 항원 A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독성 T림프구가 이 정보를 가진 정상 세포가 비정상화 세포 된 놈들을 골라다가 뭐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제거해 나가기 시작을 한다고.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보조 T림프구가 이에 대한 정보를 누구한테 주게 돼? 그렇지. B림프구한테 그 정보를 주게 되지. 그럼 이제 이 B림프구도 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항원 A에 대한 정보를 갖고 움직이지. 됐지?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보조 T림프구의 역할은 뭐니? 그러면 독성 T림프구와 B림프구한테 뭐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다? 항원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주지.
그 다음에 이 정보를 받고 이제 움직이는 B림프구와 독성 T림프구가 이제 그 다음 과정 진행해 나갈 것이고, 그래서 보조 T림프 역할을 이거 외에도 B림프구와 독성 T림프구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표현하기도 해. 됐지? 이 역할들을. 그럼 B림프구가 항원 A에 대한 정보를 갖게 되면 이놈들이 일단 뭘 하기 시작을 하냐면 분열하기 시작을 하지. 이때 분열을 올리는 역시 체세포 분열. 여기도 마찬가지로 체세포 분열이 되겠지. 됐지? 이때 분열하게 되면 분열된 B림프구의 숫자가 여러 개가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아직까지는 전부 다 무슨 림프구들이야? 전부 다 B림프구들이지? 그치? 다 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 항원 A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갖고 있다고. 그치? 자, 그 다음, 이때 이제 이러한 B림프구들이 분열이 어느 정도 되면 이 분열된 B림프구들이 드디어 기능화되기 시작을 하지. 기능화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놈들이 이제 뭐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분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대다수의 B림프구들은 대다수들이 무슨 세포로? 형질세포로 분화가 이루어지고, 이놈도 형질세포, 이놈도 형질세포. 자, 그 다음 일부 B림프구들 같은 경우는 무슨 세포를 만든다? 그렇지? 기억세포를 만든다고. 맞지? 그럼 이 기억세포는 말 그대로 뭐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는 거야? 항원 A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야. 맞지? 자, 그 다음 이때 형질세포는 이제 이 항원 A를 가진 병원체에 대항할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하잖아. 무슨 자형의? Y자형의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만들어진 이 단백질을 체액에다 뿌리지. 이때 체액이라 하게 되면 혈액이나 그 다음 조직액이나 그 다음 림프액에 뿌려나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러한 항체들이 뿌려져야 온몸에 퍼져있는 무슨 체들을? 병원체들을 전부 다 빠르게 제압해 나갈 수 있으니까. 제거시키는 게 아니라 제압한다고 그래서. 그럼 이때 뿌려진 항체를 항체 뭐라 해보자? A라 해보자는 얘기지. 됐지? 그럼 이것도 항체, 이것도 항체, 이것도 항체이라는 얘기야. 됐지? 전부 다 같은 종류의 항체가 뿌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럼 항체 A를 확대를 시켜보면, 항체 A를 확대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항체가 있고, 항체를 보면 크게 꼭지점이 몇 개 있니? 그림처럼 3개 있지. 3개 중에서 여기와 여기 두 군데 있지? 이 두 군데가 바로 뭐와 결합할 수 있는 부위냐면 항원과 결합하는 부위야. 그래서 항체 하나는 항원 결합 부위가 몇 곳이 있다는 얘기야? 2곳이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이놈들이 항원과 결합하려면 이 항체 A는 항원 A랑 결합하기 위한 거잖아. 그럼 항원 A가 그림자 어떻게 생겼어? 동그랗게 생겼지. 그러면 얘들도 마찬가지로 동그란 항원에 결합하기 위한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얘들의 입체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동그란 형태의 입체 구조를 갖는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세균이 이렇게 쓰면 이 세균이 아까 항원 뭐를 갖고 있었어? A를 갖고 있었잖아. 그럼 항원 A와 이 항체가 서로 간의 입체적인 구조가 들어맞을 수 있는 구조가 돼. 그래서 이놈들이 여기서 서로 뭐 한다는 얘기야? 결합을 한다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B림프구가 형질세포로부터 항체를 만들 때 항원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면 그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A들은 반드시 보조 T림프로부터 항원 A에 대한 정보를 받은 다음에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어야만 한다는 얘기야. 됐지? 이렇게. 그럼 이것을 좀 축소해서 설명을 하면 내 온몸에 퍼져 있는 세균들 있잖아. 이렇게. 세균들 있으면 각각의 항원 A를 갖고 있고 항원 A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뭐들이 항체들이 세균 사이사이 뭐 한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결합해 나가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온몸에 있는 세포들이 이제 점점 덩어리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세균들이 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속도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세균들이 내 정상세포를 손상시키거나 감염시키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리고 온몸에 퍼져있는 세균들을 또는 병원체들을 가장 빠르게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한 된 놈들을 결과적으로 누가 또 처리해준다고? 대식세포가 식세포 작용으로 마지막으로 처리를 해준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개념 들어갈게. 앞에 호르몬 파트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단백질의 구조가 서로 들어맞을 수 있는 입체적인 관계 있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서로 들어맞을 수 있는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무슨 성을 갖는다 표현해서 특이성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했지. 됐지? 그러면 항원과 항체는 무슨 성을 가지고 특이성을 가지고 뭐 한단 말이지? 결합을 한다는 얘기지. 됐지? 그렇지? 그 다음에 항원과 항체가 특이성을 가지고 결합하는 현상을 뭐 된다라고 표현하냐면
응집된다라고 표현을 해. 응집. 됐지? 주의할 점이야. 뭐랑 헷갈리지 말자면 응고랑 헷갈리지 마. 응고는 단순하게 액체가 뭐가 되는, 고체가 되는 단순한 물질의 상태 변화를 응고를 하는 것이고, 이때 응집은 그러한 물질의 상태 변화가 아니야. 됐지? 액체 속에서 특이성을 가진 항원과 항체가 서로 결합하는 현상을 응집된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됐지? 근데 응집에 대한 개념을 또 주의할 게, 앞에 호르몬 파트가 있으면 표적세포가 호르몬 수용체를 가지고 있었잖아. 그럼 여기에 호르몬이 이렇게 결합을 하지. 그럼 호르몬과 수용체도 무슨 성을 가지고? 특이성을 가지고 결합하는 건데, 호르몬과 호르몬 수용체에 의한 특이성의 결합은 응집된다 표현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응집이나 정확한 정의는 항원과 항체가 특이성을 가지고 결합하는 현상을 응집된다로 표현을 한다고. 그래서 개념을 정확히 좀 잘 좀 이해를 하고 있으라는 얘기야. 그렇지? 자, 이렇게 됐고, 자, 여기서 그 다음 내용 설명 들어갈게.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식으로 항체가 뿌려져가지고 내 몸에 있는 병원체들이 이제 전부 다 제압시켰고, 대식세포에 의해서 이놈들이 전부 다 제거가 된 상황이죠. 그지? 됐지? 그리고 최초의 항원이 1차로 들어와서 1차 침입을 했을 때, 이때 항체까지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7일 정도 걸린다고 그랬지? 그렇죠? 그런데 동일한 항원을 가진 세균이 2차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걸 대비해서 뭘 만들어냈어? 기억세포를 만들어냈다고. 그렇죠? 그럼 기억세포 역할을 봐볼게. 기억세포는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수명이 거의 내 수명과 맞먹어요. 그렇지?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렇지? 그럼 형질세포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놈들은 분화가 완전히 끝났고, 얘들의 수명은 기억세포에 비하면 굉장히 짧다. 한번 분화가 끝나서 갓 만들어진 형질세포가 최대한 가질 수 있는 수명이 대략 10일이야, 10일. 됐지? 굉장히 짧지? 10일 동안에 항체를 어마어마하게 뿌려가지고 내 몸에 있는 병원체를 이제 제압하는, 됐지? 그 시간이면 이제 충분하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기억세포를 볼게. 그럼 기억세포는 그럼 언제 작용을 하냐, 그지? 언제? 그럼 기억세포는 동일한 항원을 가진, 즉, 동일한 항원을 가진 병원체가, 즉, 항원 A가 되겠지. 동일한 항원 A를 가진 병원체가 몇 차 침입을 하면, 2차 침입을 하면 이놈들이 이제 그때 반응을 해주게 되는 거지. 그럼 기억세포가 항원 A를 인식하자마자, 기억이 된 놈이지. 그래서 이놈들이 빠르게 뭐 한다고? 일단 분열한다고, 분열. 됐지? 이제 자, 분열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세포수가 많이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지? 그 분열된 세포들은 일단 전부 다 무슨 세포들이야? 그렇지? 기억세포들 있지? 그렇지? 그 다음 이러한 기억세포들이 이제 또 기능화되기 시작을 하지. 즉, 뭐를 시작을 해? 분화되기 시작한다고. 그럼 기억세포를 또다시 무슨 세포로 분할을 시키냐면 형질세포로 분할을 시켜. 흐름이야, 흐름. 이런 식으로 형질세포를 또 엄청나게 만들게 되는 거지. 됐지? 그래. 그럼 이때 형질세포가 마찬가지로 항원 A에 결합할 수 있는 단백질인 뭘 만들어가지고?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뿌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됐지? 이렇게. 그럼 이때 만들어져 뿌려지는 항체의 종류도 정확히 어디에만 결합할 수 있는? 항원 A에만 결합할 수 있는 항체가 되겠지. 그래서 이 항체도 항체 A를 대량으로 만들어 뿌린다는 얘기야. 됐지? 자, 그 다음 이 기억세포 있지? 소량의 기억세포는 또 그대로 뭐해놔? 남겨두지. 왜? 항원 A가 몇 차 침입할 수 있어? 3차 침입할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서 대비해 놓는다는 얘기야. 됐지? 네. 자, 그 다음 현재 이 과정 보면 비림프구에 의한 과정이 체액성 면역이었잖아. 체액성 면역 중에서 1차로 방어해 주는 거를 1차 면역. 됐지? 두 번째로 방어해 주는 거를 2차 면역이라고 했지? 그래서 앞에서 다뤘던 1차 방어라는 개념과 제발 좀 헷갈려 하지 말라는 얘기야.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면역, 그 다음 2차 면역, 2차 면역 다음에 또 3차 면역, 4차 면역이 되겠지. 이때 동일한 항원에 대해서 동일한 항원이 계속적으로 차수별로 침입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잡아볼 테니까. 현재 최초의 1차 침입했을 때의 비림프구의 분열하는 속도 있잖아. 분열 속도. 됐지? 자, 그 다음 2차 침입했을 때의 기억세포의 분열 속도 있지. 됐지? 이때의 분열 속도와 이때의 분열 속도를 비교하게 되면 2차 때부터 분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 됐지? 그러면 1차 때하고 2차 때를 비교하면 1차 때 같은 시간 동안 가질 수 있는 형질세포 수하고 2차 때 같은 시간 동안에 가질 수 있는 형질세포의 수를 비교하면 몇 차가? 2차가 훨씬 더 많은 뭐의 세포를? 형질세포의 숫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 자, 그 다음 1차 면역 때 B림프구로부터 분화된 형질세포 하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즉 같은 시간 동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항체량과 그 다음 두 번째 기억세포로부터 분화된 형질세포 이 하나가 같은 시간 동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항체량을 비교하게 되면 2차 면역 때 분화가 이루어진 형질세포가 만들어낸 항체량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항원 A에 대한 2차 침입 세배에서부터는 여기로부터 항체가 만들어질 때까지 최대 며칠 걸린다고 그랬니? 이틀 걸린다고 그랬지.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수의 형질세포와 한 세포가 만들어내는 항체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지. 1차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양이 엄청나다는 얘기야. 그래서 동일한 항원의 재침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항원들을 뭐 할 수 있는 제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 현재 형질세포가 만들어졌다는 뜻은 무슨 세포도 만들어졌다는 뜻이냐면 기억세포도 동시에 같이 만들어졌다는 뜻이야. 알았지? 그래서 문제상 어떤 조건이 나오지 않았어. 항체가 나왔어. 항체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항체에 대한 형질세포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이 형질세포가 있다는 얘기는 곧 이 항체 A가 결합할 수 있는 항원을 기억할 수 있는 무슨 세포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기억세포도 같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됐지? 조건에 나오지 않는 이상. 이해되니? 지난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형질세포는 만들어졌지만 기억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를 가정을 했을 때 그래프 해석하는 내용이 나왔었지? 그치? 그런 조건이 나오지 않는 이상 형질세포가 있다는 얘기는 곧 무슨 세포도 존재하고 있다. 기억세포도 존재하고 있다. 라는 걸 해석하면 된다고. 됐지? 이렇게. 그 다음에 기억세포가 항원 A에 대해서 3차 침입을 해서 3차 면역 반응이 진행이 돼. 그럼 3차 면역 과정 중에서 기억세포의 분열 속도는 2차 때보다 훨씬 더 보여진다고. 빨라진다고. 그 다음에 3차 면역 과정에서 만들어낸 형질세포는 2차 때의 형질세포보다 같은 시간 동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항체량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야. 알았지? 차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동일한 항원에 대한 반응 속도는 그만큼 빨라진다는 얘기지. 그렇지?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들어가 볼게. 이 세균이 가지고 있는 거를 항원 A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이제 또 다른 항원을 가진 세균이 들어서 한번 가정을 해볼게. 세균의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 세균이 가지고 있는 뭐에 대한 정보도 항원에 대한 정보도 서로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세균이 가지고 있는 항원에 대한 종류를 뭐라고 해석을 해보자. 항원 B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치? 그럼 이 대세포가 마찬가지로 항원 B를 조사해가지고 내 항원이 아니네? 역시 무슨 작용으로? 식세포 작용으로 뭐 한다는 얘기야. 처리하겠지. 되지? 자, 처리를 하게 되면 자신의 세포막에다가 항원 A도 노출시켰지만 이제 뭐도 노출시킨다는 얘기야. 그렇지? 항원 B도 노출시킨다는 얘기지. 이후의 과정부터 설명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됐지? 그러면 노출된 항원 B를 어떤 놈이 정보를 따가야 돼? 보조 T림프가 정보를 따가야 되겠지. 근데 이 보조 T림프는 뭐에 대한 정보를 미리 받았어? 항원 A에 대한 정보를 미리 받았다. 항원 A에 대한 정보를 가진 이 림프구는 더 이상 다른 정보를 받을 수가 없다. 이제 모든 림프구들의 특징이야. B림프가 됐든 독성 T림프가 됐든 기억세포가 됐든 모든 림프구들은 항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몇 종류에 대해서만 한 종류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이상의 정보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절대로. 됐지? 이렇게. 그러면 이 항원 B를 그럼 누가 정보를 따가야 되겠어? 보조 T림프가 따가야 되는데 이때 보조 T림프구가 어떤 보조 T림프겠니? 아직 항원에 대한 정보를 받지 않은 보조 T림프가 정보를 딱 가겠네. 그러면 이놈들이 여기로도 뭐에 대한 정보를 항원 B에 대한 정보를 딱 간다고.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보조 T림프구는 뭐에 대한 정보를 항원 B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럼 얘들이 이제 분열을 하겠지. 분열해가지고 온몸에 퍼져나가게 되면 온몸에 퍼져나가면서 독성 T림프구나 B림프한테 정보를 또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이놈이 누구한테? 독성 T림프한테 정보를 줄 거라는 얘기지. 그럼 이 독성 T림프는 이미 항원 A에 대한 정보를 받은 독성 T림프는 정보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랬지. 아직 정보를 받지 못한 독성 T림프야. 그럼 이놈이 이제 뭐에 대한 정보를? 항원
B에 대한 정보를 갖고 움직인다고. 됐지? 항원 B에 대한 정보를 받자마자 역시 뭐해? 분열해가지고 온몸으로 보내지. 온몸으로 보내가지고 항원 B라는 병원체에 의해서 손상되거나 감염된 세포들을 골라서 뭐하기 시작을 해? 죽여나가기 시작한다고. 됐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놈들이 누구 림프구를 찾아서 또 다른 B 림프구를 찾아가지고 정보를 줘야 되겠지? 아직 항원에 대한 정보를 전혀 받지 않는 B 림프가 되겠지? 그럼 이놈들이 역시 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항원 B에 대한 정보를 갖고 움직일 것이고, 그럼 이놈들이 마찬가지로 뭘 하겠니? 분열 및 뭘 할 거란 얘기야? 분할하겠지? 분할하게 되면 역시 무슨 세포와? 형질세포와 그 다음 무슨 세포로? 기억세포로 나눠지겠지? 이때 기억세포는 이제 정확히 뭐에 대한 기억이야? 항원 B에 대한 기억이 된다고. 그러면 형질세포가 항원 B에만 결합해서 뭘 만들어서? 항체를 만들어 뿌리겠네. 그럼 이 항체를 뭐라 해보자? 항체 B다라고 해보자는 얘기지. 그럼 항체 B는 정확히 뭐에만 결합을 해? 항원 B에만 결합을 한다고. 됐지? 그럼 여기 과정에서 잡아야 될 거다. 됐지? 그럼 어차피 형질세포가 만들어내는 항체의 종류는 정확히 몇 종류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한 종류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왜? 각 림프구들은 항원에 대한 정보를 한 종류에 대해서만 반응을 해주니까. 이해되니? 많이 틀리는 거. 한 종류의 형질세포는 한 종류의 항체만 만드는 거지, 한 종류의 형질세포가 두 종류 이상의 항체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런 논리 때문에. 이해되니?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과정에서 가끔 이런 거 물어보거든. 항체가 있잖아. 됐지? 그럼 어차피 이놈은 한 종류 항체잖아. 그럼 한 종류 항체가 항원과 결합 부위가 몇 곳이 있어? 두 곳이 있다. 예를 들면 여기가 항원 A와 결합할 수 있어. 그럼 여기는 항원 B와 결합할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됐지? 어차피 항체가 만들어질 때는 한 가지 종류의 항원에만 결합해서 항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항체는 두 가지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두 곳이지만 이 두 곳이 서로 다른 종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야. 반드시 같은 종류의 항원에 대해서 두 곳과 결합할 수 있는 그지? 그런 구조적인 특징이 된다고. 됐지? 이렇게 얘들 많이 틀리는 부분이니까 좀 잘 기억을 해주고. 됐니? 그럼 이 그림상에서 1차 방어와 2차 방어를 한번 나눠볼게. 현재 대식세포 아까잖아. 대식세포까지의 과정을 1차 방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림프구에 의한 과정을 우리가 2차 방어라고 그랬었지. 근데 2차 방어를 우리가 무슨적 면역이라고 그래? 특이적 면역이라고 그러지. 왜 특이적이라는 말을 썼는지 이 원리를 통해 보면 이제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 림프구들은 정확히 항원에 대해서 몇 종류에 대해서만? 한 종류에 대해서만 반응을 해준단 말이지. 그래서 림프구들에 의한 2차 방어 작용을 무슨적? 특이적 면역작용이다라고 표현을 해준다고. 그렇지? 그럼 대식세포는 항원에 대한 종류가 내가 가진 항원의 종류하고 다르기만 하면 그냥 전부 다 반응을 해주잖아. 그럼 애들은 한 종류의 항원에 대해서 반응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지. 여러 항원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반응해 줄 수 있다고. 그래서 대식세포에 의한 1차 방어 작용들을 무슨적? 비특이적 면역작용이다 라고 표현을 해준다고. 이해됐죠? 그럼 비특이적 면역작용 또는 1차 방어작용은 인체 내로 병원체가 처음부터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지. 그럼 내 몸에서 병원체가 들어올 때 항원을 구분하면서 막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해됐니? 그래서 1차 방어를 전부 다 비특이적, 2차 방어를 전부 다 특이적으로 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림프구들의 특징 때문에 그러한 말들이 붙여졌다는 얘기야. 됐지? 이렇게 그럼 전체적인 면역에 대한 큰 틀이 잡혔을 것이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역 과정 중에서 큰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뿌리는 거? 항체를 뿌리는 거야. 그래서 시간당 항체의 생성량에 대한 그래프 해석 문제가 있거든. 그 해석 내용을 이제 잡고 갈게. 자, 시간에 따른 항체 생산량이야. 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 전체적인 면역 과정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 됐지? 이렇게. 자, 이 과정에서 항원 A가 몇 차 침입에다 가정할 거냐면 1차 침입에다 가정을 할게. 1차 침입이라는 얘기는 이 항원 A가 특정 생명체한테 처음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항원 A를 제거하기 위해서 항체가 만들어 뿌려져야 되는데 항체가 만들어 뿌려질 때까지는 침입 후에 약 며칠 이후에 7일 이후에 뿌려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7일까지는 항원 A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는 전혀 면역작용이 아예 안 일어나는 거니? 일어나고 있지. 주로 몇 차 방어가? 1차 방어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야. 됐지? 그 다음에 1차 방어 과정 중에서 대의세포가, 그 다음 대의세포가 그 항원에 대한 정보를 보조 T림프구, 보조 T림프구가 그 정보를 B림프구, 그럼 B림프구가 빠르게 분해해가지고 형질세포를 만들면 형질세포로부터 드디어 뭐가 만들어져? 항체가 만들어져서 뿌려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항체 생산량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기 시작한다고. 됐지? 그럼 항원 A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뭐라 해보자? 항체 A라 해보자는 얘기지. 그러면 이 항체는
항원 A와 결합할 수 있는 항체가 되는 것이고 그 양이 상대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야. 그만큼 형질세포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만들어서 뿌려내는 항체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항체가 만들어짐으로써 온몸에는 뭐와 결합을 하게 되고 항원 A와 결합을 한다 그랬지. 그거를 응집된다 그랬고 응집이 되는 경우 항원 A들이 내 온몸에서 전부 다 덩어리가 되지.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대의식 세포가 처리를 해준다고. 됐지? 그럼 대의식 세포가 처리하게 되면 항체 A의 생산량이 다시 뭐 할 거라는 얘기야? 줄어들 거라는 얘기지. 됐지? 그리고 형질 세포가 한번 만들어지면 최정 수명 대략 몇일? 10일이기 때문에 10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전체적인 항체 A의 양이 뭐 할 거라는 얘기야? 줄어들 거라는 얘기지. 됐지? 이렇게. Y축은 뭐 항체 생산량으로 봐도 되고 항체 뭐 농도로 봐도 되고 뭐 상관이 없어. 됐지? 그 다음에 항체가 줄 때 있지. 항체가 줄 때 줄어들 때 완벽히 제로로 줄지 않지? 살짝 그 양을 뭐 해놓니? 남겨놓지, 그지? 됐지? 남겨놓은 이유에 대한 심화적인 내용을 표현하게 되면 항체 A가 존재를 하고 있을 때 동일한 항원이 들어오잖아. 그럼 동일한 항원에 대해서 항체가 반응을 해줌으로써 기억세포를 빠르게 자극시킬 수 있어. 됐지? 그래서 뒤에 항체량을 살짝 남겨놓는 이유야. 이해됐니? 이렇게. 자, 어쨌든 그렇고. 자, 그 다음 이 과정에서 항체 A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이걸 만들 수 있는 무슨 세포가? 형질세포가 있다는 얘기고 형질세포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곧 무슨 세포도 존재하고 있다. 기억세포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됐지? 자, 그 다음 기억세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는 무슨 역을 획득했다 표현하냐면 면역력을 획득했다 표현을 해. 어떤 항원에 대한? 항원 A에 대한 면역력을 획득한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이것에 대한 2차 면역 과정을 이제 대비할 수 있겠지, 그지? 됐죠, 그지? 자, 그 다음에 항원 A가 이제 2차 침입을 해서 그럼 기억세포가 이제 빠르게 반응을 하겠지. 그 다음에 분열 및 분화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뭘 만들어겠네? 항체를 만들겠네. 거기다 양도 굉장히 뭐해? 많지? 왜 많을까? 여기서보다는 분열 속도가 빠르지. 그 다음에 2차 면역 때부터 형질세포 하나가 만들어내는 항체량이 엄청나다는 얘기지. 그래서 굉장히 빠르면서 양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게 된다고. 됐지? 이건 역시 항체 A의 양이 되겠지. 됐지? 그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항원 A를 제거하게 되면 이놈들의 양이 다시 뭐 할 거란 얘기야? 또 줄어들 거란 얘기지. 이런 식으로. 됐니? 항원 A가 3차 침입하면 더 빠른 속도로 분열해가지고 더 많은 양의 항체를 만들어 뿌리지. 양이 훨씬 더 증가한다는 얘기야. 되니? 동일한 항원에 대해서는 경험을 하면 경험을 할수록 그에 대한 반응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고.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 현재 항원 A가 들어왔을 때 항원 A가 2차 침입했을 때 이때 모두 같이 들어왔다 가정하냐면 항원 B도 같이 들어갈게. 이놈이 몇 차 침입이라 가정을 하자. 1차 침입을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지. 항원 B가 처음 들어와서 그러면 이에 대한 항체가 이것처럼 바로 만들어지지는 않지. 여기로부터 약 며칠 지나야 돼? 7일. 7일 정도 지나면 그때 뭐가 만들어져? 항체 B가 만들어지겠지. 됐지? 그러면 이 항체 B는 항원 B에 대한 몇 차 면역 반응이야? 1차 면역이지. 됐지? 이 그래프에서 이 하얀색 그래프는 항원 A에 대한 1차 면역. 이거는 2차 면역, 이거는 3차 면역이야. 이해됐니? 이거는 항원 B에 대한 몇 차 면역? 1차 면역이라고. 됐지? 빠르게 제거를 시켜주게 되면 다시 양이 줄어들겠지. 이해되니? 그럼 이때 형질세포가 만들어졌다는 뜻은 무슨 세포도? 기억세포도 만들어졌다는 뜻이야. 그럼 시간대가 대략 이 시간대면 뭐에 대한 면역력 획득이 된대? 항원 A에 대한 면역력을 획득한 시기인데 항원 B에 대한 면역력은 아직 획득한 시기는 아니지. 왜? 아직 항원 B가 들어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됐지? 또 많이 틀리는 거. 그럼 이 시간대야. 그럼 이 시간대면은 항원 B에 대한 무슨 세포도 존재하겠어? 기억세포도 존재하겠지. 그럼 이 시간대에서는 항원 A에 대한 기억세포는 없니? 이미 만들어졌잖아. 그럼 기억세포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 현재 여기에서 항원 C가 들어왔다 가정을 할게. 항원 C가 침입을 했는데 항원 C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를 항체 C라 해볼게. 그럼 항체 C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더라는 얘기야. 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 이미 항원 C에 대해서 이미 경험을 했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에 대한 무슨 세포가? 기억세포가 이미 만들어졌다는 뜻이고 그 말은 항원 C에 대한 무슨 역을 이미 획득한 상태야?
면역력을 이미 획득한 상태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이 항원 C가 1차 침입이냐, 2차 침입이냐, 3차 침입이냐 이거지. 1차 침입은 아니지. 그럼 2차나 3차 침입일 거란 얘기야. 그러면 그 차수 중에서 어느 차수에 해당되냐고. 그치? 비교하는 거다. 항원 A에 대한 2차 면역 때 항체 생산량이 이거지. 그치? 이 그래프하고 서로 유사하잖아. 변화 양상이. 그러니까 이거는 몇 차 침입일 가능성이 있어? 2차 침입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알았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됐지? 이렇게. 어쨌든 이제 큰 틀 한번 잡아줬고.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하면 우리가 예방 백신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 됐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해서 예방 백신을 한번 설명을 할게. 예방 백신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제 면역 혈청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일단 또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일단 우리는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예방 백신을 해석하자. 일단 예방 백신의 주 성분을 볼게. 예방 백신의 주 성분은 항원이야. 항원을 가지고 만든 게 예방 백신. 됐지? 그러면 이 예방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활용을 할 거냐 이거지. 됐지? 해마다 11월이나 12월 달이 되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라고 그러잖아. 그 예방 주사가 전부 다 예방 백신이다. 이제 예를 들면 독감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럼 독감 바이러스가 있으면 강한 놈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 강한 놈을 약간 정제시켜가지고 무슨화시키냐면 약화된 독감 바이러스를 만들어. 됐지? 그럼 약화된 독감 바이러스면 나름대로 항원을 가지고 있겠지. 이 항원을 뭐라 해보자. 항원. A를 한번 해보자고. 됐지? 약화된 독감 바이러스를 만들어가지고 시약병에 담아. 됐지? 이거 자체를 뭐라 불러준다고? 예방 백신이라 불러준다고. 이해됐니? 그럼 이 독감 바이러스를 여기다가 1차 침입을 일부러 시켜준다는 얘기지. 내 몸에다가 독감 바이러스를 일부러 넣어준다고. 강한 놈이 아니라 약한 놈으로. 그럼 어차피 항원 A가 들어온 거잖아. 그럼 항원 A에 대한 면역 작용 결과 이런 과정이 일어나겠지. 됐지? 그러면 이에 대한 무슨 세포를 만들어? 기억세포를 만든다고. 이때 기억세포는 뭐에 대한?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됐지? 그럼 내가 생활하다가 진짜 강한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그럼 이 굉장히 강한 독감 바이러스를 하더라도 어차피 가지고 있는 항원의 종류는 뭐 할 거란 얘기야? 똑같을 거란 얘기지. 그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강한 독감 바이러스를 내 몸에서 빠른 속도로 뭐 할 수 있어? 제거해 나갈 수 있다고. 됐냐? 이게 예방 백신. 그 예방 백신의 목적은 이 항원을 내 체내에다가 주입해가지고 이 항원에 대한 무슨 세포를 만드는 거? 기억세포를 형성시키는 걸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동일한 항원을 가진 진짜 강한 병원체에 대한 몇 차 침입을, 2차 침입을 또는 2차 침입 이유를 뭐 하겠다는 얘기야? 미리서 대입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야? 예방하는 거지. 예방. 내 몸에서 동일한 항원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거할 수 있는 면역력을 획득시켜가지고 그 항원에 대한 면역력 강화를 시켜주는 게 예방 백신의 큰 목적이 된다고. 됐지? 이렇게. 그 다음 면역 혈청 볼게. 면역 혈청과 대비되는 개념. 이것도 주성분이야. 이것의 주 성분은 항체다. 항체로만 구성된 시약병을 만드는데 그 시약병을 우리가 면역 혈청을 한다고. 면역 혈청에 어떤 과정 통해서 만들어내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걸 활용하는지 한번 설명을 할게. 현재 어떤 사람이 있어. 됐지? 어떤 사람이 뱀이 있단 말이야. 됐지? 뱀한테 물렸어. 뱀한테 물리게 되면 뱀으로부터 뭐가 들어오겠냐? 뱀독이 들어오겠지. 아까도 설명했지만 뱀독도 나름대로 무슨 주 종류? 단백질 종류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는 이 뱀독을 뭘로 인식한단 말이야? 항원으로 인식한단 말이지. 됐지? 그럼 내 몸에서 이 뱀독을 처음 경험을 한 거야. 그럼 이 항원에 대한 항체를 만들려면 시간이 며칠 걸려? 7일 걸리지. 근데 뱀독은 내 몸에서 수시간에 퍼져가지고 내 온몸의 세포들의 기능을 전부 다 제한시키는데 몇 시간도 안 되지. 나는 항체를 만들기도 전에 이 뱀독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죽을 수 있다는 얘기지. 됐지? 그래서 이 뱀독을 이 사람 몸에서 빠르게 제거시키려면 이 사람 몸에다가 직접 뭘 넣어주면 돼? 이 뱀독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직접 넣어주면 이 뱀독을 빠른 시간에 제압할 수 있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 뱀독이 있으면 A로부터 뭘 추출하냐면 뱀독을 추출을 해요. 이때 뱀독을 항원 B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 그럼 뱀독을 나름대로 뭐 시켜? 약화시키지.
약화된 뱀독을 만든다고. 뱀독을 약화시키더라도 항원의 종류로 바뀌는 게 아니지? 항원 비는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 약화된 뱀독을 우리의 실험 대상인 누구한테 집어넣어준다? 토끼한테 집어넣어준다. 그럼 토끼한테 이 뱀독을 집어넣어준다는 얘기지? 즉 뭐를? 항원 B를 집어넣어준다고. 토끼를 죽이려고 넣어주는 게 아니야. 그치? 그러면 토끼가 이 항원 B에 대해서 면역작용 결과 형질세포를 만들 것이고, 형질세포가 이 뱀독의 결합을 쓰는 뭐를 만들어내겠어? 항체를 만들겠지. 이 항체를 뭐라 하자? 항체. B다라고 해보자는 얘기지. 그치? 자, 그 다음 이 토끼로부터 이제 항체를 뽑아내. 항체를 뽑아낼 때 교재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토끼에 뭘 추출한다? 혈청을 추출한다 그래. 그치? 이때 항체가 뿌려주는 장소는 내 몸의 체액이잖아. 그래서 체액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 혈청이 있단 말이야. 또는 혈장과 동일한 말이라고 그랬지? 그럼 이 혈청 속에 이 뱀독에 결합할 수 있는 뭐가? 항체 B가 포함되어 있을 거란 얘기지. 그 다음 이 혈청으로부터 항체 B만 뽑아. B만 뽑아가지고 어디다가? 시약병에 담아놓는다고. 그럼 이 시약병은 뭐가? 뱀독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가 들어가 있는 시약병이 만들어져. 이 시약병은 뭐라 불러줘? 면역 혈청이라 불러준다고. 됐지? 그럼 내가 뱀독에 이제 감염이 됐단 말이야. 됐지? 그럼 뱀독을 빠르게 제거하기 위해서 이 혈청을 이 안에다 뭐 시켜주는 거야? 주입시키지. 주입시키게 되면 외부적으로 뭘 넣어줘? 항체를 넣어준다는 얘기야. 그럼 항체가 뭐야? 뱀독과 뭐 되겠니? 응집되겠지. 응집이 되면 뱀독이 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걸 이제 막을 수 있다는 얘기야. 빠르게 잡아낼 수도 있고. 응집된 거를 내 몸에 있는 무슨 세포가? 대직세포가 빠르게 애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나는 뭐로부터? 뱀독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다고. 되니? 이렇게. 그래서 항체의 주성분을 체내에다가 주입해줘가지고 하는 목적이 체내로 일 때 뭐를? 항원을 빠르게 뭐 시키는 거? 제거시키는 걸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됐지? 근데 주의점이다. 그리고 이 사람 몸속에서 외부적으로 주입한 항체에 의해서 뱀독이 제거된 거잖아. 그럼 이 사람은 이 뱀독에 대해서 2차 방어 작용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놈이 제거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이 면역 혈청을 집어넣어 주더라도 이 사람은 이 뱀독에 대한 무슨 세포를 만들지 못해? 기억세포는 만들지 못한다고. 됐지? 그래서 주의할 점. 항원을 빠르게 제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무슨 세포는 형성되지 않는다. 기억세포는 형성되지 않는다. 됐지? 그럼 이 사람이 또다시 똑같은 뱀한테 또 물렸단 말이야. 그럼 이 뱀독을 빠르게 제거할 수 없다는 얘기지. 기억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되냐? 그래서 과거에 예방 백신과 면역 혈청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출문제가 이미 여러 번 출제가 됐었지.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반드시 잘 좀 이해를 해두라고. 됐지? 특히 이 그래프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등장을 하고, 이 과정을 가끔 가다가 막 조건을 바꾸지. 조건을 바꿨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까지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것은 역시 기출문제 풀이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볼 거야. 됐지? 이렇게. 자, 지난 시간까지 그 인체 방어작용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과정, 세부적인 내용까지 이제 전부 다 잡아줬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림프구의 생성 과정을 들어갈 텐데, 이제 그거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인체 방어작용 중에서 전체 흐름 좀 잡아줬었잖아. 됐지? 이제 거기서 하나만 좀 잡고 갈게. 1차 방어작용 중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백혈구 중에서 자연 살생세포라는 이제 백혈구가 있어. 이제 교과서 중에서, 이제 교학사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교학사에서만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 한번 설명을 할게. 이제. 자, 자연 살생세포는 일단은 몇 차 방어작용에 관여하냐면, 1차 방어작용에 관여하는 백혈구 종류 중에 하나야. 됐지? 그 다음에 기능이 뭐와 유사하냐면 이 기능이 독성 T림프구와 기능이 유사하거든. 독성 T림프구의 기능이 원래 내 몸에 있는 정상세포였는데 이제 비정상화된, 즉 특정 병원체에 대해서 손상되거나 감염된 세포들을 죽여주는 게 독성 T림프구였잖아.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게 자연 살생세포다. 근데 차이점 보면 독성 T림프구는 2차 방어 작용에 관여하는 놈이고
이놈은 1차 방어 작용에 관여하는 놈이야. 어찌됐든 이놈도 마찬가지로 특정 병원체에 대해서 손상되거나 그 다음 감염된 세포들을 골라다가 이러한 세포들을 직접 죽여준 역할을 하거든. 근데 이거를 1차로 뺀 이유가 뭐냐면 독성 T림프구는 특정 항원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자연 살생 세포 같은 경우는 특정 항원뿐만 아니라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항원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자연 살생 세포를 1차 방어 작용에 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경우야. 알았죠? 그래서 이것도 1차 방어 작용이면서 비특이적인 면역 작용이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됐지? 교학사만 나와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형 문제에서는 출제될 경우가 굉장히 적긴 하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한번 내용 좀 설명을 해줬어.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림프구의 생성 과정 볼게. 이때 림프구의 종류가 두 종류 있잖아. B림프구하고 T림프구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 과정의 절차를 좀 확인을 좀 할게. 자, 모든 혈구들이 공통적으로 만들어지는 장소가 뼛속이지. 뼛속에 내부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안에는 물이 차 있고 그 물을 우리가 골수라고 그랬지, 그지? 뼛속에 골수가 있고 골수 안에는 앞으로 혈구로 분화될 세포들이 있었잖아. 이제 그 세포들 우리가 무슨 모세포라고 그랬었니? 조혈모세포다라고 표현을 했었고, 조혈모세포는 어느 정도 분화의 방향이 결정된 세포인데 아직 분화가 된 건 아니지. 그래서 이런 놈들을 미분화 세포라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미분화 세포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표현하는 말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 줄기세포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 똑같은 얘기다. 그럼 조혈모세포가 분화를 하게 되면 혈구 중에 하나로 분화가 된다는 얘기야. 적혈구로 분화가 되거나 혈소판으로 분화가 되거나 그 다음 백혈구로 분화가 되거든. 됐지? 이때 이제 백혈구로 분화가 되는 과정인데 백혈구 종류 중에서 B림프구하고 T림프구의 분화 과정만 살펴볼 거란 얘기야. 됐지? 일단 B림프구로 한번 살펴볼게. 자, 이 조혈모세포가 분화가 돼가지고 일단 어떤 림프구로 분화가 됐거나 가정했냐면 B림프구로 이제 분화가 이루어졌다. 됐지? 자, 분화가 막 끝난 이 B림프구는 아직까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림프구들은 2차 방어 작용을 담당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놈들이잖아. 그래서 얘들을 나름대로 성숙시켜야 될 과정이 필요해. 됐지? 그래서 이놈들이 성숙이 돼. 성숙 과정이 끝나야지만이 B림프구가 B림프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B림프구는 골수 내에서 만들어지지. 이 분화 자체가 생성 과정이니까 만들어지고 골수 내에서 뭐 한 다음에 성숙이 되지. 그런 다음에 이놈들이 골수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어디로? 체액으로 이동을 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얘기야. 됐지? 자, 그 다음 과정. 그럼 T림프로 볼게. 이제 T림프구는 이런 B림프하고 약간의 좀 차이가 있거든. 됐지? 일단 T림프구도 어디 내에서 분화가 이루어지냐면 골수 내에서 분화가 이루어져. 즉 골수 내에서 이놈들이 생성된다는 얘기죠. 됐지? 자, 그래가지고 일단 무슨 림프구가? T림프가 만들어진다. 이때 T림프구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잖아. 보조 T림프구, 독성 T림프구. 두 가지 종류 전부 다 마찬가지다. 됐지? 그래서 일단 T림프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이놈들이 골수 밖으로 빠져나와요. 즉 골수 밖으로 방출이 돼. 역시 T림프구도 성숙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골수 안에서는 성숙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방출이 돼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이놈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가슴샘으로 이동을 해요. 가슴샘. 됐지? 자, 가슴샘은 심장 옆에 있는 림프절 중에 하나야. 림프절의 크기가 굉장히 큰 놈들이 있거든. 림프절이 큰 놈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 됐지? 대표적인 림프절. 그럼 T림프가 방출돼서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가슴샘으로 이동을 해. 가슴샘으로. 그럼 가슴샘 내부로 들어간 이 T림프구가 이 안에서 뭐 한단 말이지? 성숙한단 말이지. 성숙된 T림프구가 다시 가슴샘을 빠져나와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체액들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나름대로 기능을 수행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B림프구의 성숙 장소, 그 다음에 T림프구의 성숙 장소가 서로 차이가 난다는 거지. 생성되는 장소는 같지만 성숙되는 장소가 다르다고. 됐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 이러한 성숙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B림프구인지 T림프구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이 흐름까지 정확히 잡아주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됐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놈의 이니셜 보지, 이니셜. 이 이니셜은 어디냐? 이 이니셜은 성숙되는 장소에 맞춰서 그 이니셜을 딴 거거든. 현재 이게 골수 아니잖아. 골수가 영어로 본메로라고 그래. 그래서 골수에서 성숙하는 놈이다. 그래서 B의 이니셜 따가지고 이것의 이름을 B림프구라 정해준 거야. 됐지? T림프구는 가슴샘에서 성숙을 하잖아. 그럼 가슴샘이
영어로 뭐 사이머스라고 그래. 됐지? 그래서 이 가슴샘의 이니셜 T를 따가지고 가슴샘에서 송수건 림프다 그래가지고 이것의 이름을 T 림프구다.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야. 이 됐죠, 그지? 그래서 B 림프가 T 림프구의 생성 장소와 송숙되는 장소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 지어주면 되고, 됐지?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면역과 관련된 질병이야. 이제 크게 3가지 질병을 다룰 텐데 그 중에 2가지를 반드시 꼭 잡아야 된다. 됐지? 과정 볼게. 자, 크게 3가지야. 알레르기, 그 다음 자가면역, 그 다음 에이즈. 됐지? 이때 중요한 게 알레르기, 그 다음에 에이즈가 비교적 중요성 있는 내용으로 다루자. 됐지? 자가면역은 의미만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고. 됐지? 그래서 그 중에서 뭐부터? 알레르기부터 설명이 들어갈게.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증상은 실제 의대나 약대를 가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다루거든. 근데 우리 생명과학 원수준에서는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다룰 거야. 그치? 내용 자체가 복잡하지 않고 이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뭐를 외워두고 있어야 되냐면 과정을 외워두고 있어야 돼. 됐지? 이 과정 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됐니? 알레르기부터 이제 내용 들어갈게. 알레르기 현상은 외부에서 내 몸에 어떤 물질이 들어오잖아. 이제 그 물질이 내 몸에 어떤 강력한 뭐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아니거든. 즉 병원체로 취급할 수 없는 물질들인데 그러한 물질들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그 물질들에 대해서 내 몸이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는 현상이야. 그게 알레르기가 되는 것이고,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애가 꽃가루가 있지. 대표적인 꽃가루. 대체 뭐 집안이나 우리 이제 평소에 생활하는 과정에서 먼지들 있잖아. 이러한 먼지들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요즘에는 뭐 벽지를 바를 때 있잖아. 벽지를 바를 때 뭐 접착제들을 많이 사용을 하지. 접착제 활용을 할 때 나름대로 화학 성분들이 있거든. 그런 화학 성분들에 대해서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 물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일부 사람들에게 그 현상이 적용되는 과정인데, 대표적인 원인으로 뭐를? 꽃가루를 보자는 얘기야. 꽃가루가 체내로 들어왔을 때, 꽃가루가 체내로 들어오게 되면 꽃가루가 내 몸에서 뭐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아니잖아. 즉 얘는 무슨 체는 아니야. 병원 체는 아닌데 내 몸에서 이것에 너무 과한 반응이 난다는 얘기야. 그 흐름 한번 잡아볼게. 일단 꽃가루도 식물들의 무슨 세포니? 생식세포잖아. 생식세포이기 때문에 이놈의 세포막에도 나름대로 뭐가 존재할 거란 얘기야. 항원들이 존재할 거란 얘기지. 그래서 내 체내로 뭐가 들어와? 꽃가루가 들어와서, 자, 꽃가루가 가진 항원이 이렇게 있을 거란 얘기지. 이 꽃가루가 가진 항원 A다 한번 해볼게. 됐지? 그럼 꽃가루가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꽃가루 자체는 생식세포라 자체적인 분열을 할 수 없잖아. 내 몸에 들어오더라도 이놈이 스스로 분열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 몸에 큰 해를 입히는 놈은 아니야. 됐지? 일단 어찌됐든 꽃가루가 들어오게 되면 이 꽃가루가 무슨 세포를 통해서? 대식세포의 식세포 작용을 통해서 누구한테? 보조 T림프구한테 항원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게 되면 보조 T림프구는 그 정보를 B림프구나 누구한테? 독성 T림프구한테 정보를 주겠지. 특히 B림프구가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B림프구가 빠르게 분열 및 분화해가지고 무슨 세포를 만들어내? 형질세포하고 그 다음 기억세포를 만들어내지. 이때 이때 형질세포가 이 항원 A에만 결합할 수 있는 뭐를 뿌리겠어? 항체를 뿌리겠지. 이 항체는 오로지 무슨 가루에만? 꽃가루에 있는 항원에만 결합된 항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항체 A를 해볼게. 됐지? 이 항체에는 말 그대로 꽃가루에만 결합할 수 있는 항체가 되는 거지. 됐지? 그러면 이놈들이 출동을 하게 되면 꽃가루하고 응집이 되면서 응집된 꽃가루 덩어리가 만들어지면 결과적으로 누가 처리해 주는 거야? 대식세포가 처리해 주는 과정이지. 됐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되면 큰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놈에 만들어진 항체가 내 몸에 있는 주로 진피상에 존재하고 있는 세포 중에서 백혈구 종류 있었잖아. 비만 세포 있었죠, 그지? 비만 세포. 이 항체가 특이하게 비만 세포의 세포막에 이 항체가 이렇게 박혀 들어가더란 얘기지. 모든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야. 특정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경우야. 알았지? 그럼 이것이 뭐가 돼? 꽃가루만 결합할 수 있는 항체 A가 된단 말이지. 됐지? 그래서 일단 꽃가루가 최초에 들어왔거든. 이거는 1차 침입이야. 1차 침입 결과 이 꽃가루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달라붙어? 비만 세포에 달라붙는다. 됐지?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됐지? 자, 그런데 이놈들이 이 꽃가루, 즉 동일한 항원을 가진 꽃가루가 몇 차 침입할 거야?
2차 침입을 해요. 내 몸에 이제 두 번째로 들어왔다. 그러면 얘들이 이제 항원 A를 갖고 있잖아. 그럼 꽃가루가 들어오게 되면 이 꽃가루와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비만 세포가 가지고 있지. 그러면 이 꽃가루가 어디에 달라붙어 버려? 이 비만 세포에 항체 이렇게 달라붙는단 말이지. 이렇게. 됐지? 자, 그리고 그 전에 현재 항체가 뿌려지는 장소는 내 온몸의 체액에 뿌리잖아. 뭐 혈액이나 조직액이나 그 다음 림프액에 전부 다 뿌려지는 과정이지. 그러면 내 몸에 비만 세포가 있으면 비만 세포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 그리고 이 비만 세포가 온몸에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 꽃가루가 1차 침입했을 때 만들어진 항체는 온몸에 있는 비만 세포에 이 항체가 전부 다 달라붙어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다. 됐지? 그다음 꽃가루가 2차 침입을 했어요. 2차 침입을 하게 되면 이 꽃가루가 내 온몸에 퍼졌다고 가정하는 거야. 됐지? 자, 퍼지게 되면 이 꽃가루가 비만 세포에 있는 항체에 달라붙겠지. 됐지? 그러면 이렇게 달라붙게 되면 비만 세포를 자극하는 있잖아. 자극하는 세포 내 신호 전달이 엄청나게 들어가 버려요. 쉽게 얘기하게 되면 비만 세포를 꽃가루가 엄청나게 자극을 시키는 효과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비만 세포의 특징은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이놈이 특정 화학물질을 만들어 뿌리잖아. 이때 만들어져 뿌려진 화학물질이 뭐야? 히스타민이지. 이제 히스타민이 평상시보다 너무 많이 분비된다는 얘기지. 과다 분비가 된다고. 그럼 히스타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그렇지? 그 다음에 조직의 양을 늘려버리지. 그러면 그 부분에 피부가 보이지. 부풀어 오르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게 온몸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온몸 구석구석에서 피부 쪽에서 뭐 이제 부어오름 현상이 온몸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 현상 우리가 두드러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됐지? 그 다음에 히스타민의 자체가 무슨 증을 유발한다고 그랬냐? 가려움증 유발한다고 그랬잖아. 온몸에서 히스타민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게 되면 온몸에서 두드러기가 생기면서 동시에 뭐가? 가려움증이 유발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온몸이 막 가렵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사람 자체가 굉장히 괴롭다는 말이지. 됐지? 이런 현상이 바로 뭐야? 알레르기야. 그럼 알레르기의 주 원인이 되는 거는 뭐에 과다 분비였단 말이지? 히스타민의 과다 분비였다고. 그치? 그러면 꽃가루가 1차 침입했을 때는 알레르기 증상이 생기지 않는데 꽃가루가 몇 차 침입 이후부터는 2차 침입 이후부터는 히스타민의 과다 분비로 인한 알레르기 증상이 생긴다는 얘기야. 이게 알레르기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이 과정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암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났어. 그럼 병원에서는 뭘 처방을 해주냐면 항히스타민제를 처리를 하지. 항히스타민제는 히스타민의 기능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알레르기의 주 증상이 히스타민이었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를 처방을 해주게 되면 히스타민이 과다 분비가 되더라도 이놈의 기능을 뭐 한다는 얘기지? 억제를 시켜준다는 얘기지. 그러면 알레르기의 증상을 뭐 시킬 수 있어? 완화시켜줄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이게 이제 전체적인 알레르기의 큰 틀. 이해됐니?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 다시 한번. 자, 여기 보면 이제 꽃가루지 알레르기 항원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럼 형질세포를 통해서 항원을 제거하기 위한 항체가 만들어졌잖아. 근데 이 항체가 어디에 달라붙어? 비만 세포에 있는 세포막에 이런 식으로 달라붙는단 말이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여기까지가 몇 차 침입이야? 1차 침입이라고. 그렇지? 그 다음에 알레르기 항원이 몇 차 침입을 해서? 2차 침입을 해서. 그럼 알레르기 항원이 비만 세포막에 있는 어디하고? 항체하고 결합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비만 세포를 엄청나게 자극을 해줌으로써 비만 세포가 평소보다 뭐야? 너무 과다한 히스타민을 분비를 시켜. 여기서 과다한 히스타민 때문에 어떤 증상이? 알레르기 증상이 생기는 거라고. 됐지? 이렇게. 그래서 이 히스타민의 기능을 억제하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처리하게 되면 이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야. 됐지? 주로 지금까지 나왔던 알레르기에 대한 내용은 그림을 다 주워주고 물어봤거든. 그래서 그 흐름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잡아주면 돼. 됐지? 자, 이제 두 번째 내용 들어갈게. 자가 면역이야. 자가 면역을 하게 되면 이 말 자체를 애들이 너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 이거는 말 그대로 뭐야? 질병이다. 됐지? 내 몸에 백혈구가 있잖아. 내 몸에 백혈구는 내 몸에 있는 무슨 세포가 있으면 정상세포가 있으면 이 정상세포를 절대 뭐 하면 안 돼? 공격하면 안 되지. 됐지? 특히 백혈구 중에서 무슨 구들이 이짓거리를 많이 하냐면 림프구들이야. 됐지? 림프구는 내 정상세포를 원래 건드리면 안 되지. 근데 이 림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놈들이 뭘 공격하기 시작을 해? 정상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면역이야? 자가 면역이야. 이해됐니? 이렇게. 그 다음에 림프구들은 2차 방어이면서 특이적인 반응을 하잖아. 그래서 내 온몸에 있는 정상세포를 무작위로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정상세포 중에서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만 골라 죽여.
이해됐니?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이자에는 무슨 세포가 있냐면 베타 세포가 있어. 림프구 중에 어떤 림프구가 뭐만 골라 죽인단 말이야? 베타 세포만 골라 죽인단 말이지. 그러면 이자에 존재하고 있는 랑게르 한스섬의 모의 수가 줄어들게 돼. 베타 세포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그럼 베타 세포에서 뭐를 분비시켜줘야 되는데 인슐린을 분비시켜줘야 되는데 이것의 숫자가 줄어드는 만큼 인슐린을 많이 분비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면 고혈당이 됐을 때 혈당 자체를 정상 수치로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지. 이걸로 인해서 고혈당이라는 질병이 생길 수 있다고. 그렇지? 그럼 이걸로 인해서 무슨 병이 생기니? 당뇨 증세가 일어날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인슐린이 결핍되는 현상을 유도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당뇨병 유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당뇨병을 제1종 당뇨병이라고 그러지. 자가 면역의 가장 대표적인 제1종 당뇨병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야.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떤 림프구가 뭐만 골라서 공격을 하냐면 내 몸에 뼈가 있잖아. 뼈와 뼈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를 뭐라 부르니? 관제라고 부르죠. 그지? 됐지? 현재 내 몸에 존재하는 뼈들은 우리가 보통 다 단단하다 생각을 하잖아. 물론 여기 뼈나 여기 뼈는 굉장히 단단해. 근데 이 뼈와 이 뼈가 이 관절 중심으로 뭐 해줘야 돼? 움직여줘야 되거든. 그럼 단단한 놈이 딱 붙어있으면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겠지. 그래서 이 사이에는 굉장히 물렁한 뼈도 같이 존재를 하고 있어야 돼. 됐지? 내 몸에 존재하는 물렁한 뼈를 뭐라 표현하니? 연골이라지, 연골. 됐지? 이 귀 자체가 연골로 구성되어 있어요. 됐지? 이렇게. 그럼 연골을 구성하는 세포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 림프구가 뭐만 골라 죽여버려? 연골 세포만 골라서 죽여버린다는 얘기지. 그러면 단단한 뼈와 단단한 뼈가 여기서 같이 뭐 해버려? 붙어버리지. 붙어버리면 관절 자체를 움직이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야. 됐지? 이게 그 유명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시달리면 관절들이 엄청 많잖아. 그럼 이 관절도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지. 지금 우리가 마디 사이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접을 수 있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걸 접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야. 말 그대로 몸 자체가 굉장히 딱딱해진다는 얘기지. 이해됐니? 이렇게. 이게 이제 자가 면역이야. 자가 면역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야. 부정적인 의미를 좀 기억을 해주고. 됐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면역 관련 질병으로 에이즈 설명을 할게. 됐지? 에이즈를 풀었으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말 그대로 내 몸의 방어작용이 크게 두 가지 있었잖아. 1차와 2차. 이때 후천성 면역이 바로 몇 차 방어야? 2차 방어지. 2차 방어가 뭐 됐다는 얘기야? 결핍이 된다는 얘기지. 즉 2차 방어는 무슨 구에 의한? 림프구에 의한 작용이잖아. 림프구의 작용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됐죠? 그러면 이 사람이 에이즈라고 판명이 되잖아. 그럼 이 사람 2차 방어를 할 수가 없지. 그럼 오로지 외부에서 유입된 병원체를 몇 차 방어로만? 1차 방어로만 대항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1차 방어는 그렇게 강력한 방어는 아니지. 쉽게 뚫린단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무너져가지고 외부 병원체 유입에 대해서 2차 방어를 할 수 없어서 이 사람이 그 병원체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이 됐지, 그지? 됐지? 그래서 그 흐름 볼 테니까 일단 에이즈를 일으키는 병원체가 바이러스인데 그 바이러스 이름이 뭐니? HIV지. 됐지, 그지? 그 흐름 좀 살펴볼 테니까. 자, HIV라는 바이러스가 있어. 대체 이 바이러스가 이제 체내로 유입이 되지, 그지? 그냥 줄여서 H를 할게. 이 H는 호르몬이 아니야. HIV, 그지? 그럼 HIV는 HIV 나름대로 뭘 가지고 있겠니? 그렇지? 항원이 있겠지, 그지? 이놈들이 몇 차 침입을 했어? 1차 침입했단 말이지. 됐지? 그러면 내 몸에서는 이걸 제거하기 위한 정상적인 면역 과정이 일어나거든. 그럼 첫 번째, 대식세포에 의해서 얘들은 이제 식세포 작용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고, 됐지? 이 대식세포가 정보를 누구한테? 보조 T림프한테 정보를 주게 되면, 보조 T림프가 그 정보를 누구한테? B림프한테. 그럼 B림프가 빠르게 분화해가지고, 무슨 세포를? 형질세포와, 그 다음 무슨 세포로? 기억세포로 남겨놓겠지? 그 다음 형질세포로 또 뭐가 뿌려져? 항체가 뿌려지겠네. 그럼 이 항체는 오로지 어디에만 결합하는? HIV에만 결합할 수 있는 항체란 얘기지. 그리고 이 항체 이름을 HIV 항체로 해볼게.
그럼 항체가 뿌려지게 되면 항체가 HIV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애들이 응집이 되게 되면 응집된 덩어리들을 역시 누가 처리해줘? 대식세포가 처리해준단 말이야. 이 과정에서 내 몸에 침입된 HIV를 100% 제거했다라는 문제가 안 되겠지. 근데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놈이 있어. 그럼 이놈의 HIV라는 바이러스는 나름대로 숙주세포를 가지고 자신의 개체수를 늘리잖아. 그러면 HIV가 숙주세포를 삼는 세포가 바로 무슨 림프구냐면 보조 T림프구야. 이됐죠, 그지? 그럼 보조 T림프를 좀 확대해서 보면 일부 살아남은 놈이 보조 T림프구 내부로 기생을 한단 말이지. 그럼 이 내부에서 HIV의 숫자를 뭐 시켜? 증가를 시키지. 그 외부에 있는 HIV는 웬만하면 항체들에 의해서 전부 다 제압된단 말이지. 그런데 일부가 분명히 일부 보조 T림프 속에서 개체수를 늘리는 과정이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놈들이 충분히 개체수 늘리게 되면 뭘 뚫고 나온다는 얘기야. 보조 T림프를 뚫고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또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겠지. 이때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게 되면 내 몸에서는 이미 이것에 대한 뭘 만들어놨고 항체도 만들어놨고 그 다음 뭐도 기억세포도 있잖아. 그럼 기억세포가 작동을 해가지고 2차 면역 과정으로 애들을 뭐하기 시작하겠어? 또 제압을 하겠지. 근데 이놈들이 또 일부가 누굴 또 찾아서 보조 T림프를 찾아가지고 일부가 또 뭐 한단 말이야. 또 기생을 해가지고 자신의 개체수도 뭐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늘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내 몸에서는 HIV를 제거하기 위한 과정, HIV는 보조 T림프를 이용해서 자신의 개체수를 늘리려는 서로 간의 전쟁이 이제 시작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 과정이 5년, 10년을 넘어서게 되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내 몸에서 뭐의 숫자가 줄게 되고 보조 T림프의 숫자가 줄게 되고 뭐의 수가 늘어나게 돼? HIV의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고. 이해되지? 그럼 HIV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내 몸에서 완벽히 뭐가 사라질 때가 있어? 보조 T림프가 완전히 사라질 때가 있다고. 그럴 때 이 사람이 뭐라 판명하는 거야? AH다라고 판명한다고. 왜? 보조 T림프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또 다른 병원체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이 병원체가 대식세포를 거쳐가지고 보조 T림프로부터 또 다른 림프구의 유도를 유도시켜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몇 차가 무너진 거야? 2차 방어 작용이 무너진다고. 그렇지? 이거 자체가 AH에 대한 큰 과정 중에 하나란 얘기야. 이 흐름을 이제 반드시 잡고 있고, 그 다음 이 과정을 가지고 이제 그래프 좀 해석을 할게. 자, 그림 보면 X축이 시간이야. 됐지? 시간 보면 대략 5년이 5년. 됐지? 그 다음에 이게 T림프구지, T림프구. 이 T림프가 바로 뭐야? 보조 T림프구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관념에서 뭐랬니? HIV에 뭐 있다는 얘기야? 감염이 됐다는 얘기지. 됐지? 감염될 때 현재 이 점선이 HIV잖아. 그럼 HIV의 숫자가 뭐하고 있냐? 늘어나고 있지? 늘어나고 있는데 왜 늘어나고 있어? HIV는 보조 T림프구를 숙주로 삼아가지고 자신의 개체수를 늘리기 때문에 그럼 그 과정에서 뭐가 준단 말이야? 보조 T림프가 이게 준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렇게. 근데 일부 남아있는 보조 T림프구가 HIV에 대한 면역 과정을 통해서 형질세포를 유도를 시켰겠지? 그럼 형질세포 뭘 뿌려? 항체를 뿌린단 말이야. 그래서 뒤늦게 뭐가 만들어져? 항체가 만들어서 뿌려지지? 됐지? 그럼 항체가 뿌려지게 되면 존재하고 있던 HIV에 응집이 되겠네. 그럼 응집된 덩어리를 누가? 대식세포가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의 개체수가 다시 뭐 한다는 얘기야? 준다는 얘기지. 주는데 100% 줄지를 않지. 일부가 살아남는다고. 그래서 일부 살아남은 놈이 또 다른 누굴 찾아서 보조 T림프를 찾아서 자신의 개체수를 또 늘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지나게 되면 보조 T림프의 숫자는 다시 뭐하게 되고 계속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HIV의 숫자는 뭐하게 돼? 지속적으로 뭐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지. 알지? 그럼 시간이 충분히 흘러서 그 그림상 몇 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이제 이 사람 몸속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아? 보조 T림프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보조 T림프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이때 이 사람이 뭐다? AH다라고 판명한다고. 그렇지? 그럼 AH가 판명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HIV가 아닌 또 다른 병원체가 들어왔어. 그럼 이 병원체를 1차 방어로 막아야 되잖아. 근데 1차 방어에서 막지를 못했단 말이야. 그럼 2차 방어가 일어나지 않지. 그럼 병원체가 엄청난 속도로 내 몸에서 증식하면서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 죽여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HIV는 내 몸을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HIV는 내 몸의 면역 기능을 약화시켜가지고 또 다른 병원체로부터 그 사람이 죽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그런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이게 됐지? 큰 흐름 잡았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참고적으로 여기는 HIV 항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HIV의 숫자가 여기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여야 되지 않나요? 근데 왜 천천히 줄나요? 됐지? 잘 봐. HIV라는 바이러스잖아.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징 중 하나가 뭐가 있어?
돌연변이지. 알지? 돌연변이라는 얘기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변화시킨다는 얘기야. 그럼 유전 정보를 변화시키면 바이러스가 자체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는 자신의 겉껍질을 만드는 거지. 즉 단백질을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럼 유전 정보가 변했으면 겉껍질의 단백 종류가 바뀌겠지. 즉 뭐에 대한 정보가? 항원에 대한 정보가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기존에 만들었던 항체를 가지고서는 HIV를 제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HIV가 늘어날 수 있는 속도는 훨씬 더 보이죠?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원인 때문에 그래. 됐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많이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 가 과정에서는 HIV 항체와 HIV 간에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느냐 물어보지. 항체가 존재하는 장소에서는 HIV 항원과 무조건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알았죠? 그지? 됐지? 그 중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HIV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 놓은 항체로 특정 HIV를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 좀 기억 좀 해주고. 자, 그 다음에 5년이 지나게 되면 5년 이후서부터는 또 다른 병원체에 대한 감염성 질병이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지. 예를 들면 이 시점하고 이 시점 중에서 어느 시점이 감염성 질병이 더 잘 걸리냐고. 그렇지. 여기가 훨씬 더 감염성 질병이 더 잘 걸릴 거란 얘기야. 왜? 보조 T림프 완전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해됐지? 여기까지가 H에 대한 내용. 됐지? 자, 그 다음에 면역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서 면역의 전체적인 과정 이제 마무리 좀 지을게. 됐지? 여기까지 할게.